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얼마 전 가즈오 이시구로의 책을 소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일본계 영국 작가로 노벨문학상, 부커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가입니다. 저는 가즈오 이시구로를 언급하면은 항상 연달아서 생각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창래 작가입니다. 이창래 작가는 한국계 미국 작가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예일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증권 애널리스트로 1년간 일하다가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그가 첫 번째로 낸 소설집입니다. 제목은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민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땅에서 겪는 삶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형식들, 사건들, 거기에는 이방인이라고 느껴지는 깊은 정체성의 상실과 소외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헨리 박입니다. 한국 이름은 박병호입니다. 그의 부모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헨리를 낳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첩보 회사에 취직합니다. 기업이나 정부 부처 등이 그들의 기득권에 손해를 입히는 그 상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조직에 몰래 위장 잠입해서 정보를 빼오는 일을 합니다. 그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둘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7살 때 죽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2달 정도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공항에서 그 남편 헨리의 손에 어떤 쪽지를 쥐어줍니다. 짧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얼핏 보고는 이것이 연애시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아내가 헨리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생각날 때마다 짧게 적어놓은 메모지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숨기는 게 많아. 불법 외인, 정서적 외인, 신미국인, 낯선 사람, 반역자, 첩자. 그는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도통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 주인공 헨리는 자신의 보스가 내려준 새로운 임무에 착수합니다. 이번 임무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뉴욕시 의원인 존 강이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일입니다. 존 강은 이름 있는 대학에서 법학 박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고 이제 차기 뉴욕시장으로 유력한 후보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과거의 일들의 회상, 부모와의 일, 가정에서의 일, 아내와의 일, 아이와의 추억, 이런 일들을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 회상하는 과정이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이민자 고유의 삶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내가 이해 못하고 답답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특성이거나 어쩌면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느낀 특징과 인상적인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물 설정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헨리 박에 대한 설정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선 2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이름인 헨리 박, 그리고 한국 이름인 박병호. 그리고 그의 직업이 스파이, 첩자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민자로서 한국인도 아니고 완전한 미국인이라는 의식도 갖지 못한 그가,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가 다른 사람의 정체를 파헤치는 사람이라는 점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파이는 말 그대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원래 정체가 아닌 허구의 정체를 만들어서, 허구의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인 양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스파이, 첩자라는 이런 설정 자체가 그가 갖는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인물인 헨리의 아내, 릴리아에 대한 설정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 헨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미국인으로 녹아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헨리에 대해서 파악한 쪽지를 건네주는 것도 그렇고 스파이 일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밖에 그와 함께 지내면서 대화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 간의 정서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언어 치료사입니다. 헨리같이 이민 온 사람들이 언어, 발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설정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영화 박열에서 보면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이 한국인을 구별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인은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어를 발음하게 합니다. 그 단어가 주고엔 고주센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발음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도 이렇게 발음하면 창에 찔렸겠죠.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면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체포해서 연행해 갔습니다. 그 나라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었는가로 가늠할 수 있는데 언어는 문화의 가장 큰 요소이고 부분입니다. 대표한다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느냐로 그 나라의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압축해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미국인이 되는 과정을 영어 발음과 구사력에 비준합니다. 영어를 잘 하는가에 얽힌 장면은 소설의 전반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헨리와 릴리아의 아들 미트에 관한 설정입니다. 한국인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헨리 박과 달리 그의 아들 미트는 미국인의 피가 섞인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동양적 외모를 아시아인의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헨리는 그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놀러 가곤 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미트를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놀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미트를 공격하고 놀린 것은 그것이 미국 사회가 이민자를 대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고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문화대로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은 미트를 깔고 그 위에서 층층이 엎어지는 놀이를 하다가 미트가 거기 맨 밑에서 압사되어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트는 그래서 7살 때 그렇게 죽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아이를 깔고 뭉개서 죽이는 일, 그들이 미트를 놀렸던 일, 그것은 어떤 악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이고 현실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깔고 뭉개서 죽였다는 것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죽인 것은 그들의 문화와 현실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민자들을 상처받게 하고 죽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존 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강은 끝에서 좀 씁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가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개를 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눈에는 그게 불법 자금 유통, 불법 금융 거래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서 그는 정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종강이 살던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이사를 갔는데 그가 살던 집이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헨리 박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합니다. 둘러보다가 헨리 박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냐고 묻자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이에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존 강은 미국의 시민이었고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을 훌륭하게 그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했고 뉴욕의 시의원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기 뉴욕시장 유력 후보였습니다. 그는 영어 발음이 좋았고 영어 구사력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방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한국판 제목을 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담을 하자면 이 책은 사회를 통해서 체감하게 되는 정체성 혼란과 부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95년도에 나온 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 책의 내용은 공감합니다. 24년 전이니까 그때에는 이민자들이 지금보다 적었고 인종에 대한 차별이 그만큼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착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면서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느끼기가 충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24년, 5년 흐른 만큼 또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관한 소설을 읽으면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수단을 다 포함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논하는 책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번 독서는 이창래 작가의 영원한 이방인, 네이티브 스피커였습니다. 이민자의 삶, 그리고 한국인 이민자로서의 삶을 매력적인 설정과 문체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돋보이는 책이었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